사실 14년 전에는 지금보다 무려 20kg가 더 나갔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흔히 운동을 해라, 술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제가 실제로 먹으면서 큰 도움을 받은 3가지 음식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란보다 더 다이어트에 특화되어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500원에서 7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이건 씹을수록 살 빠지는 고단백 간식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딱 한 달만 따라해 보세요. 저처럼 20kg 빼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딱 한 달만 꼭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이호우입니다. 저는 14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인 산 증인이고요. 현재 6년째 틱톡, 유튜브에서 통증 전문의 닥터호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다이어트, 저속노화, 통증 질환에 대해서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4년째 유지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면 원래부터 적정 체중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4년 전에는 지금보다 무려 20kg가 더 나갔습니다. 다이어트 핵심을 하나만 꼽자면 먹는 습관을 내 몸에 맞게 설계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흔히 운동을 해라, 술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딱 3가지 실천 팁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어떤 주문 같은 건데요. 빵, 떡, 면, 과자 이 4가지는 다이어트 중에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리고 밥은 매끼 절반만 드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는 뭐죠? 빵이죠. 그러면 다이어트 중에 금지. 치킨은 빵이 아니죠. 치킨이 최고의 다이어트 음식은 아니지만 다이어트 중에 먹어도 됩니다. 비빔밥을 드실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비기 전에 밥 절반은 덜어내 놓고 그 다음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운동은 3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하체 위주의 기구 운동으로 넘어간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리하게 러닝머신을 처음부터 1시간씩 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처음부터 하시면 무릎에 부담이 가고 허리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30분 걷기부터 가볍게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운동 루틴에 적응이 되시면 하체 위주의 기구 운동, 레그 프레스, 레그 컬, 머신 스쿼트 등을 추천드립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대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키우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요요가 방지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헬스장 기구 사용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스쿼트 동작 정도 해주시는 것도 운동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원칙은 단백질과 채소는 충분히 먹어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고 채소는 장 건강을 유지해주고 다이어트 중에 쉽게 생기는 변비를 예방해줘요. 채소에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허기가 줄어드는 것도 부가적인 효과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위해서 채소를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을 정해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드실 때는 항상 상추 10장은 최소한 드셔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먹고 밥은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는 넉넉히 식사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먹으면서 20kg를 빼는데 큰 도움을 받은 3가지 음식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단백 두유인데요. 다이어트 중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고 포만감 조절 도구입니다. 제가 실제로 몇 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 식품이에요. 추천드리는 고단백 두유의 기준은 단백질은 12g 이상, 당류는 2g 이하, 칼로리는 100kcal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섭취 방법은요, 저녁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이 고단백 두유 한 팩을 먼저 마셔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식욕이 조절되고 저녁 과식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건강 효과도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혈당 스파이크 억제, 그리고 폐경기 여성분들의 식욕 조절,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혹 진료실에서 이런 고단백 두유를 추천드리면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는 두유는 어떻냐, 또는 일반 시중에 파는 당이 풍부한 제품은 어떻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 100ml에 단백질 12g만큼 고단백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액상과당이나 설탕을 첨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일반 두유는 당류가 너무 높아서 말 그대로 설탕 덩어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고단백 두유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단백 두유에 들어가는 콩이 GMO인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WHO, 미국 FDA를 포함한 각종 정부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GMO 식품이 비GMO 식품에 비해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GMO 콩과 비GMO 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는 거죠. 실제 국내 콩 자급률은 20% 이하고요. 대부분의 콩은 미국과 브라질산을 수입하는데요. 수입 콩의 90% 이상이 GMO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대부분이 GMO 콩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다고요? GMO 콩이라고 해서 건강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은 없다는 것. 오히려 GMO 덕분에 이 콩의 생산성이 좋아지고 가격은 다운돼서 양질의 단백질을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단백 두유의 가격이 인터넷 구매 기준으로 한 팩에 500원에서 7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너무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반건조 오징어인데요. 이건 씹을수록 살 빠지는 고단백 간식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오징어 하면 술안주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이 실제로는 계란보다 더 다이어트에 특화되어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반건조 오징어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100g당 단백질이 20g 이상이고요. 이게 계란 3개에서 4개 이상이죠. 당류는 2g 정도로 거의 제로당 수준입니다. 칼로리는 100g 기준으로 고단백 두유와 동일하게 100kcal 수준이에요. 다이어트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당이 적고 포만감이 높고 칼로리는 또 낮은 음식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음식이 바로 반건조 오징어예요. 게다가 오래 씹어야 하잖아요. 이 씹는 시간 덕분에 식사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포만감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다시 말해서 뇌가 배부르다고 느낄 시간을 벌어다주는 좋은 간식인 거죠. 추가적인 건강 효과도 있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이 실제로 피곤한 날 오징어 하나 구워 먹으면 힘이 나는 기분을 받는 게 이게 그저 기분 탓이 아니에요. 저는 주로 냉동 보관해둔 반건조 오징어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는데요. 이 구우면 냄새가 심하니까요. 여기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거나 저당 마요네즈를 살짝 찍어서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완전 건조된 오징어는 당 함량이 올라가고 칼로리도 더 높아지고 이게 너무 질겨서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건조 오징어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뭔가 막 먹고 싶을 때 이 반건조 오징어 간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다이어트식을 드시는 느낌도 안 들고 뭔가 건강하게 마무리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추천 음식은 렌틸 콩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포만감은 오래가는 콩 중에는 대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콩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도 이 렌틸 콩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렌틸 콩은 불용성 올리고당 함량이 낮아서 장에서 가스가 덜 생성되고 복부 불편감이 적기 때문이에요. 영양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고구마의 10배, 바나나의 12배, 단백질은 100g당 25g으로 웬만한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과 동일하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폭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단점은 칼로리가 비교적 높다는 건데요. 혹시 밥을 지어 드실 때 렌틸콩을 섞어 드실 분들은 현미와 렌틸콩을 반반 조합해서 밥을 짓는 걸 추천드립니다. 삶아서 냉장 보관해 두시는 경우에는 요거트 드실 때 또는 샐러드 드실 때 한 줌 섞어서 드셔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 중에 너무 허기질 때 그럴 때 한 줌씩 먹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다이어트 꿀템입니다. 네,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식단을 구성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음식은 간식이지 완전히 식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려면 하루 식사의 틀 자체가 단백질과 채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 끼니를 이렇게 챙겨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적어도 하루 한 끼, 가능하다면 2끼 정도는 단백질과 채소를 제대로 포함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단백질은 무조건 다양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제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이 낮고 생체 이용률도 현저히 떨어져요. 비타민 B군, 철분, 오메가3, 아연 같은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족함을 없애는 방법이 뭐죠? 다양한 육류를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연어, 고등어 이렇게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특히 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뼈 건강과 근육 회복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년 환자분들께서는 골감소증 또는 근감소증 위험군에 해당하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지고 뼈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해서는 이 회복의 속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점심 또는 저녁 중 최소 한 끼 정도는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하게 포함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야 된다. 단백질은 적어도 하루 기준 몸무게 1kg당 1.2g을 섭취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60kg 기준 하루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고기 양으로 따지면 하루 300g 정도예요. 이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채소입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고등어, 연어를 포함한 다양한 육류를 포함한 식단을 다채롭게 짜주시고요. 채소 양의 기준은 상추 10장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는다면 상추 쌈을 10장, 생선 또는 닭고기를 먹는다면 상추 10장에 맞먹는 양의 샐러드를 드시는 거죠. 이 정도 양의 충분한 채소를 드시면 드셔주시는 채소가 장에서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면서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이 덕분에 변비를 예방해주고 장 건강을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아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또 채소 10장 정도 먹으면 식이섬유 덕분에 생기는 포만감도 빼놓을 수가 없죠.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과 뼈 건강은 지키면서 살을 빼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단백질과 채소를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냉장밥이 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냉장밥은 저항성 전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에 좀 더 효과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밥을 지은 직후에는 대부분의 전분이 소화가 되기 쉬운 전분으로 존재하는데요. 밥을 식힌 후에 냉장 보관을 12시간 정도 해준 밥은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면서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면서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덕분에 냉장밥이 다이어트에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녁에 밥을 지어서 밥을 식힌 다음에 냉장 보관을 12시간 이상 하면 좋기 때문에 다음날 점심 또는 저녁에 냉장 보관했던 밥을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저녁에 밥을 지어가지고 실온에서 식힌 다음에 이 냉장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12시간 정도 냉장 보관되었을 때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냉장 보관한 밥을 다음날 점심 또는 저녁에 드셔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냉장밥과 냉동밥, 갓 지은 밥의 건강 순위를 말씀드리면 냉장밥이 일단 단연코 1등이고요. 냉동밥은 논란이 많지만 저는 이도 저도 아닌 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냉동밥도 식어가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다시 데울 때 냉장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저항성 전분이 다시 소화가 잘 되는 전분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갓 지은 밥의 경우에는 혈당 급상승 의 가장 주범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밥을 지은 직후에는 이 전분들이 대부분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소화가 잘 돼요. 갓 지은 밥을 먹어야지 내가 속이 편하다, 소화가 잘 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갓 지은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히 오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도 급격히 오르고 혈당이 다시 또 떨어지면서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갓 지은 밥은 포만감 지속 시간도 짧고 인슐린 저항성은 올라가고 뱃살이 찌게 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냉장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냉장밥이라고 해서 밥을 많이 드셔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주문 기억나시죠? 빵떡면, 과자는 금지, 밥은 절반만. 냉장밥도 결국 밥이기 때문에 절반 양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통증학과 전문인데 이 다이어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허리가 아파서 오거나 다리가 저려서 또는 무릎이 아파서 오셨는데 신경치료, 관절치료를 적절히 하고 나서 통증 조절이 잘 됐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증상이 재발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대부분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체중이 찔수록 허리 디스크가 받는 부담도 늘어나고 고관절 부담도 늘어나고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에 생기는 부담도 늘어납니다. 무릎 통증도 심해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서는 살을 빼는 게 어떤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증상의 재발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서는 필수라는 겁니다. 간혹 나는 나이가 들어서 다이어트 못하겠어요. 그냥 아플 때마다 주사 맞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관절의 염증 또는 신경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극소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주사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제는 적절한 횟수만큼 맞는 건 도움이 되지만 몸에 부작용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플 때마다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 간다면 몇 년 내에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각종 질환들을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불 끓여다가 큰 병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서는 다이어트는 필수고요. 최근에는 위고비와 같은 다이어트 신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지력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딱 한 달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뭐 20kg 빼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딱 한 달만 꼭 따라해 보세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나도 다이어트 하고 싶다, 나도 살을 좀 빼고 싶다. 적어도 어디까지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냐면 한 4, 5kg 정도 쪘다. 그건 금방 빠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지 몰랐어요. 제 인스타그램에서만 조회수가 500만이 넘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살짝 데워서 드시면 더 좋고, 소금 정도의 간만 하셔도 괜찮고, 해독해주고 영양까지 챙기고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돼야 살이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갱년기 레시피 쓰는 전 선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해독이라고 하면 어떤 거창한 새로운 식재료를 먹거나 또 약을 먹거나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집 청소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버리는 거죠. 몸도 똑같아요. 버리면 돼요. 대청소를 하고 싶어. 웬만큼 다 좀 큰 짐들은 정리해 놓고 버릴 거 버리고 이래야 사실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생활 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구석구석 때들이 사실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큰 짐을 갖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은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위 속을 비우고 몸이 청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집 청소할 때 지금 물건 버리고 뭐 정리정돈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제 이전에 물이 있어야 되죠. 물 청소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잖아요. 몸도 똑같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천연 수분. 우리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물은 천연 수분이에요.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천연 수분.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버리고 정리하는 것처럼 멈춰준다. 두 번째는 물 청소하는 것처럼 천연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 그러면 위를 언제 멈춰줘야 되냐면, 우리가 낮 동안에 생활하잖아요. 생활할 때는 생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때는 사실 에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게 일반식을 건강하게 드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몸이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7시 이후 금식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독 시간은 오전, 정오 12시 또는 오후 1시 이전까지는 과일, 야채를 충분히 드셔서 천연 수분을 드셔주시는 것이 청소하기 좋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밤 동안에 이렇게 몸이 해독한 찌꺼기들이 있어요. 노폐물. 그것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수분을 공급해주는 시간은 오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독의 최고의 메뉴는 단연코 야채 스프예요. 해독 스프라고도 하고 또는 마녀 스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야채들을 같이 물과 함께 푹 끓여서 익혀서 갈아서 드셔주시면 되시는 건데요. 여기에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될 야채라고 한다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사과, 마늘, 양파, 이런 야채들을 꼭 필수로 넣어서 물과 함께 푹 익혀서 냄비에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믹서기에 갈아서, 사실은 덩어리채로 드시면 사실 더 좋아요. 그래야지만 더 천천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 먹기 불편하다 하시면 핸드블렌더로 갈아서 기호에 따라서 소금, 통후추, 레몬즙, 생들기름. 보통 우리가 고소하게 맛보는 들기름은 고온에서 압착한 들기름이거든요. 완전 냉압착 또는 저온 압착한 생들기름, 들기름의 오메가3가 고스란히 영양소로 남아있는 생들기름 정도를 토핑하시면 훨씬 더 먹기가 편하시고, 매번 똑같은 야채 말고 조금씩 달리 하셔도 좋아요. 스프를 드시는 분들이 되게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씹는 맛이 없어서 다시 또 뭐가 씹고 싶거든요. 그럴 때 꼭 드시면 좋은 게 견과류. 견과류를 너무 잘게 부수지 말고 좀 대충 좀 씹히는 식감이 있게끔, 견과류를 한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이런 종류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충 부셔서 토핑하셔서 같이 드셔도 좋아요. 레시피를 만들 때 기억하기 쉽게 1대1대1이라고 말씀드려요. 양파는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향신채들은 좀 양이 적어도 상관없는데 양배추나 브로콜리, 당근, 사과는 1대1대1. 물은 약간 자작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하면 싱거우니까. 그리고 대개 이런 야채들은 충분히 수분을 갖고 있어서 물을 많이 넣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보통 저는 이렇게 삶을 때는 물은 뭐 한 300 정도? 많이 넣으면 500 정도. 소금 2꼬집, 후추 2꼬집, 또 레몬즙은 10g 또는 20g. 그리고 생들기름은 본인 1인 용량이다 하시면 한 1티스푼 정도. 해독의 두 번째 단계인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낼 때 필요한 천연수분 말씀드렸죠. 이 천연수분은 사실 물만 있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 효소작용이에요. 그런데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야채나 과일에는 천연효소가 살아있어서 우리 몸은 SOD라고 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연효소가 뭐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원인들이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했을 때 또는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제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로부터 천연수분,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받아들이면 내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효소와 만나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독이라고 하고 해독의 효과가 높다고 하고 근데 이 해독 스프를 언제 먹어야지만 좋냐면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 다 먹고 해독 스프 좋다고 한 그릇 두 그릇 아무리 먹어봤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부패해요. 더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그 음식물질이 부패하면 악취를 발생하잖아요. 그 악취가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요. 그래서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 아침부터 정오,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염증을 좀 해결하겠다, 해독을 좀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침 시간에는 곡류를 금지하시고 이런 수프류 드시면 좋고 이 해독 수프가 해독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어떤 게 아쉽냐면 포만감이 없어요. 이 해독 스프 이전 단계에 먼저 접근하면 좋을 스프가 제 책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마 두부 스프. 고구마하고 두부하고 1대1 그리고 물 200에서 한 300 정도를 같이 그래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살짝 데워서 드시면 더 좋고 거기에 소금, 후추, 레몬즙, 생들기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고 소금 정도의 간만 하셔도 괜찮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견과류 그렇게 하셔서 포만감도 챙기면서 천연수분도 챙기고 근데 이거는 수분 단계라기보다는 조금 더 오전 시간을 든든하게 해줘요. 제가 실제로 갱년기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레시피를 쓰게 된 가장 시그니처 레시피가 고구마 두부 스프거든요. 혈당이 높은 음식들 또 인스턴트 음식들을 먼저 먹으면 또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불러들여요. 그래서 음식이 막 들어가요. 오전에 고구마 두부 스프를 먹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일단 그런 당김이 없어요. 고구마는 GI 지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화를 가지고 있고 고구마는 굉장히 착한 탄수화물이에요. 최근에 고구마를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혈당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고구마가 혈당이 굉장히 높아진다 해서 고구마가 조금 뭐랄까 잘못 오해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삶아서 드시거나 쪄서 드시면 혈당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식재료고 거기에 이제 두부를 같이 저는 믹서해서 먹잖아요. 혈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이 들어가면 브로콜리도 넣고 당근도 넣고 사과도 넣고 해서 이제 한꺼번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수프류들이 생기고 지루하지 않게 지속 가능한 레시피가 가능하고요. 오전을 그렇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점심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건강하되 맛도 있어야 지속할 수 있고 즐거워야 돼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돼야 살이 빠집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고구마 두부 스프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지 몰랐어요. 제 인스타그램에서만 조회수가 500만이 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스프를 먹고 나서는 입맛이 착해졌다 해야 되나? 몸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나도 다이어트 하고 싶다. 나도 살을 좀 빼고 싶다. 만약에 하잖아요.
고구마 두부 스프를 먼저 시작하시면 적어도 어디까지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냐면, 만약에 최근에 살이 좀 급하게 쪘다, 급진살이라고 하잖아요. 한 4, 5kg 정도 쪘다 하시면 그건 금방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5, 6년 사이에 한 60kg였어요. 지금 좀 살이 쪄서 65kg가 됐어요. 그럼 60kg까지는 고구마 두부 스프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몸에 정말 이렇게 적합하다고 해야 되나? 몸이 에너지가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정비해주고 해독해주고 영양까지 챙기고 포만감, 특히나 다른 게 별로 먹고 싶지 않다는 그 안정적인 포만감은 역대급이에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해독 스프, 고구마 두부 스프 두 가지만 오전에만 잘 챙겨 드셔도 최소 한 달만 하셔도 아침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침이 진짜 가벼워지시고 살도 당연히 빠지고, 특히나 혈관 문제 있으신 분들 자연스럽게 몸이 맑아졌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식재료를 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요, 바로 제철에 나는 식재료예요. 가장 마트에 갔을 때 가장 흔하고 가장 많고 가장 싱싱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어렵게 어디 주문해서 막 받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요,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특히나 제철에 나는 풍성한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건강식이라고 하면 주로는 이제 재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여름이니까 가지 싱싱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은 여러분 요즘 가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가지를 막 잘라가지고 버터 막 지글지글, 치즈 막 엄청, 여러분 가지 몸에 너무 좋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재료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조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양념으로 하느냐. 왜냐면 너무 좋은 재료, 건강한 재료로 과한 조리와 또는 과한 양념들이, 사실은 양념이 특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몸에 조금 소량만 들어가도 그 양념들을 몸에서 해독하기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금, 후추, 레몬즙, 생들기름, 아주 기본적인 양념들을, 기본 양념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유가 여러분 재료를 드시는 겁니다. 어떤 음식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필요한 재료를 내가 맛있게 먹는 거는 아주 소량의 소금, 후추, 생들기름 요 정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 체크해 보셔서 좋겠습니다. 칼로리를 무조건 제한한다고 해서 살이 빠질까요? 살을 빼고 나서 정상적인 식사를 했을 때 요요 현상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지방의 크기를 줄이고 지방의 양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분이 한 달간 과일을 500에서 700g 정도 하루에 드셨고 체지방만 10% 빠지게 됐고요. 꼭 필요한 근육은 증가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과일 식사 방법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오히려 몸의 신진대사가 더 정상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어트 후에 겪게 되는 요요 현상이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추천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저 또한 과일 식사를 하게 된 이후에 예전에 막 겪었던 빵을 먹고 막 다이어트 하게 되고 또 막 요요가 와서 힘들고 이런 현상들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저에게는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과일 먹고 살이 너무 많이 빠져요 라고 오히려 지나치게 빠져서 걱정인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과일로는 충분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칼로리 제한과 운동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잉여되는 칼로리를 최대한 많이 태우는 방식으로 줄이고 운동을 통해 태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운동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칼로리를 무조건 제한한다고 해서 살이 빠질까요? 오히려 지나친 저칼로리 식단을 해서 나중에 살을 빼고 나서 정상적인 식사를 했을 때 몸은 다시 채워야 된다라는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서 요요 현상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칼로리 그리고 칼로리라는 개념은 사실 다이어트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 몸은 태워서 발생하는 열이 아니라 소화 효소에 의해서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몸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태우면서 발생하는 칼로리 개념과 우리 몸이
몸이 소모하는 칼로리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개념이 아니고요. 역시 효소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효소가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과일이고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효소, 또 수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들은 오히려 간과 장에 있어서 신진대사를 매우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장기를 중요하게 챙기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간입니다. 자, 우리가 살을 빼고 싶다라는 것은 실제 살, 플래시,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잖아요. 지방의 크기를 줄이고 지방의 양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이 지방이 우리 몸이 움직여서 사용되는 지방도 있지만 이 지방을 많이 사용하고 분해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에서 지방을 막 분해를 하고 지방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이 찐 많은 분들을 보면 일단 간의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고도 비만 이런 분들은 일단 간이 대부분 지방간이고요. 간염도 심지어 간경화까지도 와 있을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살이 쪄 있는 상태로 바뀐 거죠. 따라서 간 기능 회복을 먼저 하는 것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제가 아까도 과일 섭취를 통해서 간 영양제를 섭취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일 식사를 할 경우에는 간이 회복이 됩니다. 간에서 이 회복된 간은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하면 당연히 고단백 식사를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과일 식사를 먼저 챙겨드리고 단백질을 과일로 바꿨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한 달간 과일을 500에서 700g 정도 하루에 드셨고 한 달간 오히려 체지방이 5% 이상 빠지게 됐고요. 근육량이 2kg 정도 증가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반대의 패턴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죠. 그 이유는 간에서 모든 것을 합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또 근육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역시 간에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은 빠지고 꼭 필요한 근육은 증가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과일과 채소 식사를 1년간 꾸준히 하셨던 70대 어르신께서도 하루에 운동과 과일 중심의 채소, 견과류 이런 통곡식 유지의 식사로 바꾸시게 됐는데 체지방만 10% 빠지게 됐고요. 또 이분의 피부 상태나 건강 상태도 아주 좋아지게 됐고 실제 이분은 전립선암 3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모든 PSA 전립선암 항원 수치도 정상 수치가 되셨습니다. 과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간 기능 회복과 또 장 기능 회복이 되면서 몸이 건강한 신진대사로 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잉여 지방이 사라진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방법은 안 됩니다. 하루에 500에서 1kg까지 심지어 1.5kg까지 드셔도 무방합니다. 나는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또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하루에 최소 1끼 그리고 2끼까지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 식사 방법은 그 계절에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철 과일은요. 그 계절이 가지고 있는 좋은 토양과 햇빛과 바람과 이 자연환경 속에서 최선의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일단 내가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시고요. 또 쉽게 살 수 있는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경제적인 것을 따지다가 약간 좀 저품질의 과일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품질의 과일, 맛없는 과일을 드시다 보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맛있게, 즐겁게, 쉽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도 포도는 약성을 가진 과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실제 여름에 이 포도 식사를 하루에 2번 하면서 책을 쓴 경험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좀 입맛도 없고 뭔가 책을 쓰는 동안에는 체력이 더 많이 요구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포도 식사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에너지를 얻고 또 집중도 잘했던 그런 좋은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시고 몸에 독소가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여름에 한 끼 정도 포도 식사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포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이 독소도 빼주고 항산화 작용도 해주고 또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한식과 다양한 반찬들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화 기능이 약하고 기운이 약한 분들은 다양하게 먹을수록 더 소화가 어렵고 소화 에너지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인체가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다양하게 반찬 한 7, 8가지, 10가지 이렇게 먹을수록 그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더 쓰기 때문에 몸은 더 지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포도 식사는 소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죠.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더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는 분들, 여름에 좀 지치는 분들 한 끼 정도 포도 식사 대신 한 송이가 아니고 2송이, 3송이 원하는 만큼 드셔도 됩니다. 배부르게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양은 충분히 드시되 과일 식사로는 사실 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일 식사하시고 식곤증 느껴본 분들 계실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식곤증은 일단 한식으로 국과 찌개 이렇게 먹었을 때 식곤증은 많이 오는데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효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절대 식곤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기력이 없는 분들, 여성분들 또 어르신분들 이렇게 여름에 포도 식사를 꼭 드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 식사를 왜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거의 삼시세끼, 쌀밥, 곡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 보니까 과일을 밥으로 먹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과 99% 유전자와 해부학적 구조가 일치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장류라고도 합니다. 바로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들이죠. 이들의 해부학적, 유전학적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할 때의 임상실험에서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영장류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우스로 실험을 했을 때나 토끼, 강아지, 개로 실험을 했을 때와 영장류 실험했을 때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먹나요? 육식동물은 고기를 위주로 먹고 잡식동물은 고기와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먹습니다. 각각의 이 동물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고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유인원들의 식사는 바로 과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일을 먹고 우리는 단백질을 만들고 근육을 만든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다 굉장한 근육질입니다. 이들은 주식인 과일 그리고 채소, 나무 뿌리, 줄기, 약간의 곤충 5% 정도 이내로 먹는데요. 이렇게 과일 식사 위주로 하면서도 근육도 만들고 피와 살과 에너지를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착안을 했을 때 유인원들의 침샘의 성분들, 또 소화기관, 또 장의 길이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유인원과 비슷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과일 먹자가 아니고요. 그 중에 가장 해독에 좋은 시간대인 아침 식사로 한 끼 과일 식사를 저는 모든 사람들이 했을 때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일단 고혈압 있었던 분들, 당뇨 있었던 분들도 혈당, 혈압이 정상 수치가 됩니다. 또 장 기능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죠. 제가 특히 만성변비인 분들도 50년, 70년 이런 만성변비인 분들도 해결을 해드리게 됐는데 3일 동안 과일만 드세요라는 약간 강한 처방을 내립니다. 3일 동안 과일 식사,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3일 동안 단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일을 충분히 드시라고, 배부르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장에 있는 독소들 또 숙변들도 제거가 되고요. 또 장에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만성 변비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 있는 여성분들은 꼭 아침 식사로 과일 식사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간 기능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듭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인체에서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체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조혈작용이 잘 안 되는 것,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다 간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간 세포는요, 충분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간은 인체의 70% 독소를 또 해독하잖아요. 해독하는 데 있어서도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간에는 ACE라고 해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라는 항산화 영양소, 면역에 관계된 영양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간이 만나는 게 굉장히 많은 독소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독소를 해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항산화 영양소들도 필요로 합니다. 항산화 영양소라 하면 산화를 막는다라는 뜻이고요. 활성산소를
거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토마토의 라이코펜,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사과, 양파의 퀘르세틴, 다양한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카로틴 계열의 다양한 식물 성분들을 뜻합니다. 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과일입니다. 물론 일부 채소에도 있습니다만 아침에는 이 과일 식사를 하게 될 때 간 영양제도 충분히 먹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혈압을 떨어뜨리고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만성 피로와 변비도 해결이 되는 차원에서 아침 식사는 꼭 과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 한 끼만 바꿔줘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에게 이제 독자님들이 이메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위축성 위염 해결된 분도 계시고요, 헬리코박터가 사라진 분도 계시고요, 만성 비염이 굉장히 완화된 분도 계시고요, 또 과일 식사를 더 열심히 했을 때 자가 면역 질환, 배체뜨병이 해결된 분도 계십니다. 또 암 환자분들에게도 저는 과일 식사를 권하는데요. 기력이 정말 없다가 기운이 나기 시작한다. 소화가 잘 되니까 속이 너무 편하고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진 어떤 질병을 가진 상태시라면 반드시 아침 식사는 과일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